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동맹국이 상대국에게 실망이라는 표현을 쓴 건 극히 드문 일이라는 지적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으니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명의의 펀드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고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도 공익재단 등에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조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14억 원의 사채를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면서 현재 빚이 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TV조선 취재진에 빌린 돈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지급한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가 올해 6월 부산의료원장 선발 당시 7명 중 6명의 추천위원에게 고득점을 몰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5월 부대 울타리 일부가 훼손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내부자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전격적으로 일본과의 정보협정, 즉 지소미아를 파기했는데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옳은 판단이었는지 논란이 뜨겁고 미국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이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동맹의 핵심 고리로 생각해왔는데 한국이 그 고리를 끊어버린 데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모양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이해한다고 한 적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외교적으로 동맹국 사이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먼저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미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며 강한 우려와 실망이란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임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스터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이 빨리 이견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원론적인 논평을 냈다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후속 논평을 내놨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정경두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결정에 놀랐다면서 미국의 안보 협력의 위험도가 극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발표 뒤에 미국도 우리 결정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예상보다 훨씬 단호한 반응을 내놓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희망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외교 언어로는 매우 이례적인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쓰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했던 미국이 실망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이견을 시인한 발언입니다. 미국이 이해했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사전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는 수시로 소통을 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커지지만 청와대는 향후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 강화로 한미 간 동맹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실망 발언이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오만한 태도를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논평해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비판을 낳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기류는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고노 일본 외상을 만났던 강경화 장관도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야 파기 결정을 통보받았고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고노 일본 외상에게는 미안하다는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소를 띠며 악수를 합니다. 두 사람은 자주 통화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에서 지소미아 파기만큼은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강 장관은 일본 입장을 듣고 귀국 후 문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라며 외교적인 노력을 시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3시 강 장관이 귀국 비행기에 있는 시점, 청와대는 NSC를 열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강 장관은 공항 도착 후 파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NSC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방법 참석한 차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에 제가 비행기 탄 동안 아마 어느 레벨에서는 했을 걸로 생각이. 고노 외무상은 베이징에서 일본에 도착해 휴대전화를 켜보니 강 장관에게 곧 청와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미안하다라는 문자가 와 있었다고 말했다고 일본 측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뜻을 전한 겁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그럼 일본은 어떤 분위기인지 일본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안보 문제는 미국과 확실히 연대하겠다고 했고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완전히 오판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など、国と国とのですね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 안보 문제에 있어 앞으로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인 24일까지 한국에 재고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防衛省としては北朝鮮問題等の連携すべき課題については今回の決定後においても日韓日米韓の間で適切な連携が 고노 외무상은 어젯밤 늦게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한 뒤 담화를 통해 완전한 오판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치권도 어리석은 오판, 화근을 남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등 추가 대응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코 경제산업상은 엄숙한 자세로 수출 규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정보가 들어온다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하며 실질적으로 곤란한 것은 한국 측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감수하더라도 한미동맹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원 기자. 예. 폼페이오 장관은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폼페이오 장관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기자회견장이었고요. 예. 당연히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 거기다가 미 국방부 역시 실망이라는 표현을 쓴 대변인 논평을 내놨기 때문에 자, 우리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예, 뭐 저희도 일상생활에서는 실망했다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만 예. 외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잘 안 씁니까?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필요할 경우에 쓰게 됩니다. 자, 보통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사용하는 외교적인 수사인데요. 자, 다만 일반적인 국가 관계에서조차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인데
자,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에게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쓴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미국이라는 국가는 뭐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세계를 몇십 년 동안 경영해 본 나라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작은 일이라든지 동맹국들의 우려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충 다 눈 감아주고 또 수용을 해주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러니까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럴 경우를 좀 살펴봤더니 지난달에 터키가 러시아산 미사일을 도입했을 때 이 폼페이오 장관은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미국이 일본에게도 실망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적으로 참배를 했을 때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실망했다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미국이 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최고 수위의 불만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소미아는요, 특히 체결될 당시 미국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요. 자, 2016년 지소미아가 체결될 당시를 되돌이켜 보면, 자,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는다는 것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물론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정을 맺었던 이유는 당시 북핵 위기에 더해서 이 미국이 한미일 안보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강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미일 안보 협력의 고리를 우리나라가 먼저 끊었다는 것은요, 자,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에 가장 큰 손해가 있다면 한국이 안보협력 국가로서의 신뢰 훼손이거든요. 그 지소미아의 무슨 유용성이나 그 내용보다도 일본 중심으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축하겠죠. 정부는 이 지소미아 파기 발표를 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그 국익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긴 하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해온 부산의 웅동학원은 총 재산이 130억 원대입니다. 하지만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중 55억 원 정도는 서울 한남동에 살고 있는 한 30대 재력가 측이 이미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재력가는 지난 10년 동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받을 돈을 받고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웅동학원의 가장 큰 수익 자산인 토지입니다. 2010년 재력가인 A씨 4남매는 각각 약 5억 원씩 모두 21억 원치를 가압류합니다. 가압류의 원인은 이보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는 2008년 당시 20대 재력가 A씨 등에게 14억 원을 빌립니다. 부산의 한 건설 사업권 인수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조 씨가 담보로 내세운 것이 자신이 갖고 있던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조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웅동학원 토지를 가압류한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 씨가 돈을 갚지 않아 현재 이자를 포함해 웅동학원의 가압류 금액은 55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A씨 측은 조 씨든 조 씨 집안을 통해서든 돈을 받기를 원하지만 갖겠다는 얘기는 늘상 들어온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재산은 130억 원대입니다. 이 가운데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 건물 등 기본 재산은 사학법상 학교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수익용 재산. 하지만 이 수익용 재산도 A씨 측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큰 액수의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 가족이 7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모펀드의 실체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가족 펀드라는 게 확인됐다고 야당 측에서 주장했습니다. 투자자 6명 가운데 2명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조 후보자 처남의 아들들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펀드 투자자 모두가 조 후보자 일가 친척인 셈이 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정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처남과 처조카들인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직인들을 분석한 뒤 처남 정모 씨의 SNS와 제보받은 주소 등을 통해 가족 관계 전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완벽한 조국 펀드였고 이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의 소지가 있어서 주 의원에 따르면 6명이 14억 원을 투자한 이 펀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처남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결국 사모펀드 투자자 6명 전원이 조 후보자 일가인 셈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총괄 대표라고 적힌 명함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진위 여부 등을 살펴보고 청문회 때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예, 앞서 웅동학원 채무 문제 그리고 펀드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 조 후보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들끓는 비판 여론을 기부로 잠재워 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만 야당은 기부가 아니라 기소가 돼야 할 일이라며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2시 30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몰려든 취재진 앞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준비된 입장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3분 동안 이어진 발표에선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발표 직후 취재진의 사과 표현이 없다는 지적과 딸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한 해명 요구가 빗발쳤지만 아무 대답 없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과 표현이 없는데 사과문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이 사과문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후보자의 모친도 입장문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조 후보자가 사회환원 카드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기부가 아닌 기소여야 한다고 비판하며 조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 등을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 씨가 제일 저자로 오른 논문은 신생아 수십 명의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쓰여진 논문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54명의 신생아로부터 혈액을 채취했는데 의료인도 아닌 조 씨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저자인 조 씨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허위 논문이고 의사도 아닌 제일 저자가 의료 기록을 들여다봤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일 저자로 등재된 논문입니다. 신생아의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이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질환을 가진 신생아들과 병이 없는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 혈관 확장과 관련한 유전적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실험은 2002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됐는데 단국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신생아 37명과 정상 신생아 54명의 혈액이 추출됐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고등학생이었던 조 씨가 실험에 참여하거나 관련 신생아 환자들의 난해한 의료 기록을 열람해 논문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과대학 2년을 다녔지만 지금 그 논문의 제목도 이해 못할 거예요. 더욱이 의료인이 아닌 조 씨가 제일 저자의 역할답게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거나 환자 의료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면 의료법 위반 시비가 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 협조를 받아서 의사가 다 체혈을 하고 결론을 내고 분석을 하고 하는 걸 다 제일 저자가 했다면은 전문의들의 SNS와 의료 관련 사이트에는 이런 관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책임자인 장모 교수가
공저자들의 공헌도를 2주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표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의 딸이 제3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린 공주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씨가 인턴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논문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주대는 오늘 비공개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을 논문 발표 요지록에 저자로 표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측이니까 교수님은 혹시 오셨나요? 안 오셨잖아요. 확인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인턴 관련해가지고 인턴십 관련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조 후보자 딸은 2009년 7월쯤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고 8월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 딸이 인턴을 하기도 전에 발표 요지록에 이름이 올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발표 요지록은 7월에 발간됐는데 보통 한 달 전에 원고를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관련 학회라는데 보통 보면은 데드라인 한 달이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쇄 작업도 하고. 공주대는 A 교수를 불러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공동저자인 당국대 B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딸과 연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 책임 저자였던 C 교수는 이에 대해 B 교수는 연구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의 딸 이름을 저자로 표시한 교수들은 휴가를 신청하는 등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전 2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현직 원장이 오늘 조 후보자와 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는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 배려, 책임성의 문제라며 정의를 외쳐오던 조 후보자에게 딸의 행태를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를 최고 가치로 삼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에게 2014년 자신의 딸의 일련의 의사결정과 행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다. 오늘 오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홍종호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조 후보자 분열을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저는 그냥 우리 학생들이 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좀 그래서 학생들을 위로하고자 쓴 겁니다. 홍 교수는 제자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에 몰두한다며 그런데 누구에게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너무 쉽고 가벼운 곳, 목표 앞에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첫 학기 장학금을 받고도 한 과목만 신청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며 의전원에 합격해 휴학계를 내고 떠날 거였으면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 입학 당시 12명을 뽑는데 46명이 지원해 4명 중 3명은 탈락했다며 이것은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훨씬 큰 가치, 윤리, 배려, 책임성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분야에 대한 홍 교수의 일침은 현 사태를 바라보는 서울대 내부 여론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 2가지를 이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지도교수는 지난 6월 부산 의료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원장 공모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평가가 주관적인 항목 위주였고 점수 몰아주기 정황도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송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평가위원 7명이 후보자 3명의 면접 결과를 토대로 경력평가와 경영 개선 의지, 봉사자세 등을 점수로 매긴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필체로 보이는 한 위원회 평가표엔 1, 2번 후보가 100점 만점에 70점대를 받은 반면 조국 딸 지도교수였던 3번 후보는 92점으로 큰 점수차를 보입니다. 다른 한 위원회 평가표에도 비슷한 점수차로 3번 후보자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평가 항목도 경력평가 10점 외엔 경영 개선 의지, 임원 적합성, 지원 동기와 사명감 등 주관적인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평가 당시 자신의 병원을 접고 원장직에 전념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후보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봉사 자세 등 평가 점수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애초부터 특정인을 염두에 둔 평가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점수가 들쭉날쭉한 것이 보통인데 이게 사전에 맞춰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2015년 10월 해당 교수와 조 후보자가 부산대병원 행사장에 함께 등장하는 사진이 공개된 것도 이 같은 의혹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해당 교수 측은 부산 의료원장 임명은 공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반박했지만 객관적인 이력에 비해 큰 점수차로 평가가 갈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수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 부산 의료원장 공모에 응했던 한 의사도 경쟁의 형식만 취했지 공모 마감도 이루어지기 전에 특정 인사가 이미 원장에 내정됐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보니 실제로 그대로 됐고 자신은 들러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와 부산 의료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했던 A 교수. 국립병원 원장까지 지낸 그였지만 2주간 진행된 부산의료원 공모 절차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허탈한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공모가 끝나기 전에 부산의료원에서 누구한테 내정되고 다 선물서도 나오고 이러더라고. 이게 끝나기 전에 내가 또 들러야 되는 거야 이거 말이야. 당시 중도 포기도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그래도 임원 추천위원회의 경쟁 심사를 믿고 면접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민을 했어. 아예 그냥 이미 공모 원서는 접수식이 났는데 면접을 하는데 말이야 안 들어가고 그냥 안 들어가면 면접하는데 갔어. 노골적으로 내가 폭탄 들어가면 돼버리니까. 하지만 미리 귀뜸받았던 대로 조 후보자 딸 지도교수가 최종 낙점되자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내를 출신했으면 좀 멀쩡하지. 내가 저 누구에 따뜻하고 많은 게 있어서 모르거든. 나가지 않았겠다고 사실 그냥 짜오시는 모습도 있네. 이에 대해 현 부산의료원장은 장학금을 준 대가로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추호도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조 후보자 딸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학가는 들끓고 있습니다. 이 조 후보자가 현직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에서는 지금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인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현재 서울대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는 500여 명이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에는 서울대 재학생은 물론이고 현직 로스쿨 교수 등 졸업생들까지 참석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 후보자가 수많은 의혹 앞에 위선과 편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집회 주최자는 고교 2학년 학생이 2주 만에 병리학 논문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분노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 딸이 잠시 다녔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2차례나 받은 것을 두고 장학금 선정 기준을 해명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자, 이 조 후보자 딸의 모교인 고려대에서도 집회가 진행이 됐죠. 네, 오늘 고려대학교에서는 저녁 6시부터 800여 명이 모여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해소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진상규명, 입학처분. 집회를 주최한 학생들은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고려대 입학에 활용한 의혹과 관련해 노력에 따른 정당한 결과가 따른다는 믿음이 깨지고 박탈감을 느낀다며 집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혹 해소를 위한 학교 당국의 구체적인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심사의 대상이 되었던 자료와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한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처분을 요청한다.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서울대와 고려대 양쪽 집회 모두 정치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나 정책 비판 구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오늘 오후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 기부와 사학재단을 내놓겠다는 입장문을 낸 것은 여권에서 나오는 질타의 목소리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정상적인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면서 야당을 압박했고,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비리를 기부로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침회의, 이해찬 대표가 조국 후보자 논란을 사과하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조국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예정이 없던 조 후보자의 오늘 오후 입장 발표는 여당의 이런 기류가 배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펀드와 학교법인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여당은 국민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자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재산 사회 환원 입장에 비리 불법 의혹을 기부라는 포장지로 감춰보겠다는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권자로서 국민 앞에 서야 할 상황입니다. 여전히 조국 후보자에겐 사퇴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안대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 수입 논란에 휘말린 재산 1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박영선 당시 야당 원내대표는 전관 예우로 번 돈을 환원해 총리 자리를 얻겠다는 친종 매감 매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조 후보자 딸의 맞춤형 스펙 쌓기 논란에 청년들이 상실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 딸은 1년 반 동안 해외 유학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책을 출간했고 다음에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쓴 책에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까지 들어있어 부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됩니다.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 김모 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8년 출판한 책입니다. 책 앞장엔 당시 인도 대통령 압둘 칼람이 김 씨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적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압둘 칼람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번역한 인연이 있습니다. 한 대기업 사장도 추천사를 썼습니다. 김 씨는 책 발간 다음에 명문대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스펙을 쌓는 거의 일환으로 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애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대필업자가 인수해서 책을 낼 수도 있고. 이 후보자는 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분이 이제 자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동의를 제공을 안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부모의 도움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스펙을 쌓는 데에 도움을 준 것이라면, 그래서 대학을 입학한 것이라면 떳떳하게 밝혀야 됩니다. 조국 후보자에 이어 능력 있는 부모의 자녀 스펙 관리가 또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 이례적으로 담화를 내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향해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화 상대를 향해서 이런 거친 표현을 쓴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의 표현일 수도 있고 빨리 대화하자는 독촉일 수도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북한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외무상 명의의 담화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 족제비 꼬리털 못 된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폼페이오 장관을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인터뷰를 문제 삼으며 망발을 짓거렸다. 뻔뻔스럽고 실망감만 더한다며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비핵화가 올바른 길임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담화는 사실상 폼페이오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전부 라인이 제거가 되는 것을 보고 외무성이 굉장히 초강경인 입장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말썽을 부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욕을 해서 당신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김정은이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까지 4개월여 남짓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초조함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 달 중순 유엔 총회에 리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이 모두 참석하면서 총회 전에 재개될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옛 국군 기무사령부였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철조망 일부가 잘려나간 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넘도록 누가 그랬는지 누군가 여기로 들어온 것은 아닌지 밝혀내지 못했고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5시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근무지원대대장은 주둔지를 순찰하던 중 부대 울타리의 중하단 부분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보지원사는 대테러안전실 소속 요원들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CCTV 사각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군 관계자는 울타리 외부에서 훼손 지점까지 접근한 흔적이 없고 훼손 부분이 내부에서 외부로 절단된 모습이라며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부대 지형을 잘 아는 내부자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을 사령관 직무대리인 부대 참모장까지만 보고했습니다. 안보지원 사령관 자리는 석 달째 공석입니다. 보안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지원사령부까지 사건 발생만 하면 그거를 감추기에 급급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안보지원사는 감찰실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까지 감시 사각 지역을 없애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폐지 수거 노인 등 3명의 투숙객이 숨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방화 용의점을 발견하고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이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골목 안을 잠시 지켜보다 떠납니다. 지난 19일 발생한 여인숙 화재 방화 용의자인 62살 A씨입니다. 이 화재로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83살 김모 씨 등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A씨가 여인숙으로 이어진 이 골목으로 들어간 지 5분 만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을 다녀간 사람은 A씨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타고 온 자전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인숙 2곳에서 동시에 불이 시작돼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에 그곳을 동행한 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주변 영상 자료, 단문수사 결과 같은 방화에 혐의점을 두고 경찰은 A씨가 당시 화재 진화부터 다음날 현장 감식 과정까지 모두 지켜봤다고도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은 시각, 경찰차 2대가 주택가 골목길을 달려갑니다. 잠시 뒤 과학수사대 차량들이 뒤를 따릅니다.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가지고 경찰들은 저 계속 뛰어가지고 가서 애들 어디 있는가 살펴보고 가서 올라가고. 어젯밤 11시 15분쯤 사람이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 A씨와 아들 B군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숨진 모자는 이곳 집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고 방 안에는 다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A씨의 아버지였습니다. 갑자기 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의 동생과 함께 집을 찾았다가 딸과 손자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타고 들어갔는데 여기 생겼으니까 우리 물을 뜯어내더라고.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현장에 출혈이 있다. 사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는 국내에서 가장 긴 11km짜리 인제터널이 있죠. 그런데 이 터널 안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역주행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남성 술을 병째 마시면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달리던 트럭이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멈추더니 갑자기 유턴을 시도합니다. 뒤따르던 차들이 놀라 멈춰섭니다. 트럭은 결국 고속도로 터널에서 거꾸로 달립니다. 오늘 새벽 0시 44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터널에서 45살 A씨가 3.5톤 화물차를 몰고 역주행했습니다. 정주행을 하는 차량 외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알람 센서로 알려주거든요. 좀 정차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에 A씨는 터널 입구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트럭 안에서는 소주 2병이 나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6%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째 술을 마시며 내린천 휴게소에서 인제터널까지 23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운행 중에 휴게소 부근부터 마시면서 거기까지 가서 술 취하니까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차례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뉴스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이 뉴스 보시면서 얼굴에 잔잔한 미소 지으시길 바랍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자들에게 강론을 하는 중에 불치병을 앓는 한 소녀가 단상 위로 올라가서 손뼉을 치며 춤을 추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미소를 띤 채 소녀를 그대로 두라고 말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자들에게 강론을 하는 도중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소녀가 단상 위로 올라옵니다. 소녀는 손뼉을 치며 단상 위를 누비더니 정면에 서서 교황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소녀는 불치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지하는 어머니를 향해 교황은 그대로 두라고 말했습니다. Lasciala tranquilla, Dio parla per i bambini, lasciala. 교황은 신은 아이들을 통해 가르침을 주기도 한다며 병마와 싸우는 소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비슷한 해프닝은 지난해 11월에도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교리문답서를 낭독하는 도중 한 소년이 단상 위로 올라와 뛰고 근위병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교황은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아이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에 나선 우리 대표팀이 복병 태국을 잡고 지난 아시안게임 패배의 아픔을 서력했습니다. 이제 준결승에 이어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조 1위를 두고 태국과 맞붙은 우리 대표팀. 초반부터 김연경을 앞세운 공격 트리오가 불을 뿜었습니다. 김희진과 이재영의 스파이크가 연달아 코트에 내리꽂히면서 한 번도 역전을 내주지 않고 가볍게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접전 끝에 2세트를 내줬지만 세트 플레이와 철벽 블로킹으로 3세트를 큰 점수차로 가져왔습니다. 태국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4세트까지 잡아낸 우리 대표팀은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준결승전에서 태국의 발목이 잡히며 대회 2연패가 좌절됐던 기억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내년 1월 올림픽 대륙별 예선에서 마지막 남은 본선 티켓 한 장을 두고 태국과 격돌하기에 더욱 각별한 승리였습니다. 홈 관중들도 태극기 피켓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연호하면서 열광적인 응원을 펼쳤습니다. 첫 세트 때 저희가 조금 흐름을 좀 많이 타고 경기를
했던 게 4세 때까지 조금 유지가 됐던 것 같고 다르게 저는 일본하고 보고 싶고요. 시원하게 배구 쪽에서 이겨서 좀 많은 국민들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전 복병 대만을 3대 0으로 가볍게 누른 대표팀은 태국까지 꺾으며 준결승에서 중국 대 일본 경기의 패자와 맞붙게 됐습니다. 대표팀은 선수권 대회 사상 첫 우승과 함께 내년 올림픽 본선 진출에 청신호를 밝힌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그린 영화 나란말씀이 한 대목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중자애하십시오. 신하 정인지가 한글에 관심을 갖는 세종에게 직언을 하자 세종이 정색을 하죠. 아무리 물러터진 왕이라도 영린은 있다. 예, 영린. 이 영린이란 용의 목에 거꾸로 돋은 비늘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고 하죠. 용은 임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린은 신하가 건드려서는 안 될 왕의 노여움을 뜻합니다. 이 고사성어가 요즘에는 국민적 분노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곤 합니다.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행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조 후보자를 향한 민심이 어떤지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와 집권당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경제전쟁 와중에 쏟아졌던 국민적 비판을 지워버리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그러면서 언론에게는 광기 어린 가짜 뉴스를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조국 파문은 모든 관심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맞습니다. 뜨겁던 한일 관계 이야기가 쑥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국민의 좌절과 분노가 빚어낸 현상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하자 한국당이 조국 문제를 덮으려는 물타기라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 의혹을 정략적 의도라고 했던 민주당의 반응과 닮은 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시각처럼 한국당의 시각 역시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마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정략적으로 결정했을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엇을 위한 지소미아 파기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근래 잠잠해진 한일 갈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위험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자해가 아니냐는 시각에도 청와대나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8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민심과 조국 그리고 지소미아였습니다. 이번 주말엔 야외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말 내내 화창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30도 정도로 무난하겠습니다. 습도가 많이 낮아져서 무덥다기보다는 약간 뜨거운 느낌에 가깝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낮으면 그만큼 일교차는 커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기온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좀 더 실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일 대구가 21도에서 시작해 3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제11호 태풍 바이루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다음 주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